삼중 잡곡은 요건 시조입니다. 시조. 알았죠? 그 다음에 이게 권섭의 영삼별곡이라는 건 읽어보면 사음보로 돼 있는 가사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이 침류대기란 말은 요거는 이제 수필입니다. 수필. 이게 시조죠.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여러분 고전문학을 이제 정리하거나 할 때는 고전 시간은 주로 여기서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조나 가사에서 주로 나옵니다. 알았죠? 문법이 주로 나오는 부분이 어디라 그랬죠, 선생님? 조사, 접사, 어미, 높임법, 활용. 알았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문법이 다른 나라 문법하고 구별되는 우리나라 문법에 발달된 거기 때문에 출제가 많이 된다 그랬죠. 고전 시가도 여러분 시조나 가사가 많이 출제되는 이유가 다른 나라에 없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로 출제가 되면 시조나 가사가 출제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시조 가사는 여러분 나중에 공부를 좀 많이 해놓으셔야 돼. 그 다음에 거기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여기 봐. 여기 보세요. 시험지 보지 말고. 자, 여기 보시면 돼. 자,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공부한 학생들은 좀 알 거예요. 우리가 윤선도란 사람이 쓴 만의란 작품을 공부한 학생들은 이 작품 이해하는데 별로 어려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수능 특강에도 정극인이라는 사람이 쓴 상춘곡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두 작품을 공부를 했다면 사실은 여기 있는 글들을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연계교재 수능 특강에 있는 겁니다. 이게 수특에 있는 작품인데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을 공부를 하다가 어휘를 쌓으면 이런 글들도 혼자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연계교재 같은 걸 정리를 잘 하면 문학은 여러분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부터 선생님이 이제 해설을 해줄 텐데 딱 보고 어휘 중에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이런 학생들은 이제 고전시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여기? 솔 아래 기를 내고 못 위에 대를 싸니. 이렇게 돼 있죠. 이 솔이 뭔지? 솔이 뭐죠? 소나무죠, 그죠? 소나무죠, 그죠? 이건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소나무 아래 기를 내고 못 위에 대를 싸니. 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무슨 법이죠? 이게 대구법입니다. 알았죠? 대구법입니다. 얘하고 얘가 구조가 같죠? 대구법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 아래 기를 내고 못 위에 대를 싸니. 이 대라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 대라는 게 우리 여러분 계곡 같은 데 놀러 가 보면 위에서 여러분 산 전체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높이 쌓아놓은 곳도 있죠. 돌멩이나 흙 같은 걸로. 알았죠? 그걸 대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흙 같은 걸로 이렇게 높이 이렇게 쌓아놓고 여기에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자연을 참 이렇게 바라보게 해놓은 높이 쌓아놓은 곳을 대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봐봐. 소나무 아래 길을 내고 못 위에 대를 쌓아. 이 못이 뭐겠어요? 못이 뭐겠어요? 연못이죠, 연못. 알았죠? 연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즘 말은 계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나무 아래 길을 내고 연못 위에 대를 싸니 풍월연화는 좌우로 오는구나. 풍월연화가 여러분 원래 원뜻대로 하면 여러분 얘가 뭔지 아세요? 풍월이 뭡니까? 바람과 달입니다. 알았죠? 연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개와 놀이란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밑에 써놓으세요. 얘는 여러분 풍월이란 말은 바람과 달이란 뜻이고 얘는 안개와 놀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 고전 시가를 공부하다 보면 흔히 경험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걸 합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합쳐서 뭐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자연! 이렇게. 알았죠? 그럼 이거 여러분 내용 간단하죠? 소나무 아래 길을 내고 연못에 대를 쌓으니까 풍월연화가 자연은 좌우로 오는구나. 그럼 얘 지금 어디에 있는 거니? 어디에 있는 거야? 자연 속에 있는 겁니다. 이해된 거죠? 자연 속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사이 할 때 이 사이가 이가 뭐겠어요? 이가 뭐겠어요? 자연이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연 사이에 한가히 앉아서 늙는 줄을 모른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 삼수는 중심 내용이 다 나온 겁니다. 삼수의 중심 내용은 뭘까요? 자연 속에서 뭐하게 지낸다? 자연 속에서 뭐하게 지낸다? 한가롭게 지낸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윤선도의 만행이라든지 우리가 정극인의 상춘곡을 보면 대체로 다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유유자적하는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야. 알았죠?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수는 여러분들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연 속에서 뭐 하고 있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고 있다. 이 유유자적이란 말이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한가로움이란 뜻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자연 속에서의 유유자적이다.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움이다. 이해된 거지? 선생님 말 이해됐죠? 다시 봐봐. 소나무 아래 길을 내고 못 위에 대를 쌓으니 대꾸법. 됐죠? 풍월주의. 풍월이란 말은 뭐다 이게? 바람과 달이다. 알았죠? 바람과 달과 안개와 노을은 좌우로 오는구나. 이걸 다 합치면 그냥 뭐다? 자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밑에 이 사이에 자연 사이에 한가히 앉아서 늙는 줄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자연 속에서 아주 한가롭게 지내는 것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만흥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만흥에도. 이해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만흥을 공부한 학생들은 이 작품 해석하는데 별로 어려움은 없다는 거죠. 연계 교재를 조금 꼼꼼하게 잘 해석을 현대어풀이를 잘 해놓으면 알았죠? 낯선 작품이 나와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집 뒤에 자찰이 뜯고 자찰이란 말은 동그라미 쳐놓고 여러분 옆에다 그냥 나물이라고 써놓으세요. 자찰이라는 건 나물이라고 써놓으세요. 집 뒤에 자찰이 뜯고 문 앞에 맑은 샘을 기려. 얘도 뭐다?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얘도 뭐다? 얘도 대꾸입니다. 알았죠? 얘도 대꾸입니다. 이해됐죠? 우리 여러분 윤선도의 만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보리밥 풋나무를 알맞게 먹은 후에 발끝 물가에서 실컷 논일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알았죠? 그럼 보리밥 풋나무를 우리가 대부분 뭐라고 많이 얘기하냐면 소박한 음식이다. 그래서 대부분 보리밥 풋나물이 가난을 뜻할 때도 있지만 소박한 삶을 뜻할 때도 있습니다. 알았죠? 얘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집 뒤에 자찰이 뜯고 나물 뜯고 문 앞에는 맑은 샘이 있어요. 알았죠? 이 샘을 길어서 기장밥 있게 짓고, 기장밥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기장밥을 있게 짓고 그 다음에 산채갱을 푹 삶아서 이런 뜻이야. 알았죠? 산채갱도 밑에다 산나물이라고 써놓으세요. 산채갱을 푹 삶아서. 됐죠? 그럼 얘네들이 다 뭘 의미하겠어요? 얘네들 자찰이나 기장밥이나 산채갱이나 다 뭘 뜻하겠어요? 이게 뭘 뜻하는 거야? 요걸 뜻하는 말입니다. 뭘 뜻하는 말이다? 소박한 삶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해된 거죠? 소박한 삶을 뜻하는 말이야. 그래서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풍미가 족함이, 풍미란 말은 여러분 뭐예요? 맛있는 음식이야. 알았죠? 음식을 맛본다. 음식을 맛본다. 아침 저녁으로 맛있는 음식을 맛보는 것이 족함이 내 분인가 하노라. 됐죠?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삶에 만족하는 겁니까?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 겁니다. 자연 속에서. 이해된 거죠? 이제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 거예요. 중심 내용을 보면 이렇게 보면 돼요. 오수는 그래서 소박한 삶에 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만족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전 시가에서 이 주제는 여러분들 아주 자주 등장하는 주제들입니다. 이해된 거죠?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현대어풀이는 일단 정확해야 돼. 소나무 아래 길을 내고 연못 위에 대를 쌓으니까 바람과 달과 안개와 노을은 좌우로 오는구나. 자연이 앞뒤로 있다는 거야. 알았죠? 좌우에는 다 자연이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자연 사이에서 한가에 앉아서 늙는 줄 모른다. 그 다음에 집 뒤에 자찰이 나무를 뜯고 물 앞에 맑은 샘을 길어서 기장밥을 있게 짓고 밥 짓고 그 다음에 산나물을 푹 삶아서. 이해된 거죠? 그래서 조석에 아침 저녁으로 맛있는 음식을 맛보는 것이 족함이 내 분인가 하노라. 이런 뜻이. 현대풀이 되잖아. 그죠? 그럼 장면이 충분히 이해가 돼야 돼,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 보기에 이 정도 장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십수를 보면, 십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십수를 한번 봅시다. 늙어서 하올 일 산중에 돌아온 지. 됐죠? 그래서 늙어서 할 일이 없어서 산속에 들어왔어요. 송죽과 원학은 다 밑줄 그어놓으시고, 송죽은 뭐겠어요? 송죽은 밑에 써놔. 송죽은 소나무와 국화입니다. 송죽은 뭐라고? 소나무와 국화입니다. 알았죠? 원학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원숭이와 학입니다. 원숭이와 학입니다. 얘도 여러분 그냥 합치면 뭐라고 보면 돼요? 얘도 그냥 자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얘도 자연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송국과 원학이 나를 반긴다라고 하면 이제 무슨 친화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에 이제 요게 있다고 보시면 되죠. 나를 반긴다 하면 뭐가 있다? 자연 친화가 있다.
이해된 거죠? 요 정도야. 그럼 우리가 봐봐. 앞에서 배운 삼수는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삶을. 알았죠? 오수는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 태도를. 이해된 거죠, 이제? 십수는 자연 친화를. 이런 중심 내용들만 정확히 파악하시면 됩니다. 아이야, 술 가득 부어라. 낙이 망우하리라. 라고 돼 있어요. 이 술이 등장하면 여러분 일단 풍류가 있는 거고. 이 낙이 망우란 말은 여러분, 낙이 망우란 말은 밑에 써놔. 도를 즐기면서 근심을 잊는다 이 뜻입니다. 다시 도를 즐기며 근심을 잊는다 이 뜻입니다. 뭐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 한자만 보고도 어느 정도 의미를 추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자를 보고 알았죠? 이 단어를 처음 본다고 해서 여러분 학생들이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이런 단어 나오면 무슨 뜻인지를 어느 정도는 짐작한다는 겁니다. 이해된 거죠, 이제? 이해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자연에 뭐 하고 있어요? 친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속에서 뭐를 즐기고 있다? 풍류를 즐기고 있다. 이런 부분에 알았죠? 그래서 십수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 십수는 자연 친화와 거기에 함께 뭐가 들어있다? 이렇게 풍류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된 거죠, 이제? 이해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지금 여러분 삼수, 오수, 십수, 십사수가 등장하는데 나머지를 그럼 다 찾아서 공부해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나머지 연도 거의 내용이 비슷할 거라는 거야. 됐지, 이제? 됐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게 뭐죠? 도원이 있다 하여 예 듣고 못 봤더니. 됐죠? 이 도원이란 말은 여러분 이건 무릉도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릉도원을 뜻하는 말이야. 우리 여러분 이게 무릉도원은 실제 있는 곳이니 상상이니? 무릉도원 자체가 여러분 실제 있는 공간이니 상상의 공간이니? 상상의 공간이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공간입니다, 이거. 이상적 세계죠. 이건 상상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무릉도원이 있다 하여도 옛날에 듣고 못 봤는데. 됐죠? 무릉도원이 있다 하여도 옛날에 듣고 못 봤는데. 홍하이 만동하니라고 돼 있어요. 그 밑에 홍하가 무슨 뜻이라고 돼 있죠? 홍하가 무슨 뜻이라고 돼 있어요?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중요한 단어들은 여러분 뜻을 알려줄 수밖에 없어. 알았죠? 그래서 거기 홍하란 말은 붉은 노을이라고 돼 있죠? 이해됐죠? 붉은 노을이 가득하니 이런 말입니다. 붉은 노을이 가득하니 이 진짓 거기로다. 거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무릉도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있는 곳이 무릉도원이라는 거예요. 이해된 거죠? 자기가 있는 곳이 무릉도원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몸이 또 어떠하뇨? 무릉인인가 하노라. 자기도 무릉도원에 사는 무릉인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자기가 있는 곳이 뭐하다는 소리죠, 이거? 무릉도원처럼? 뭐야 아름다움에? 뭐야 아름다움에? 자연의 아름다움에 뭐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마지막 수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된 거죠?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릉도원이 있다 해도 옛날에 듣고 못 봤더니 홍하, 붉은 노을이 가득하니까 이 진짓 무릉도원이로다. 이 몸이 어떠냐? 내가 무릉인인가 하노라. 이 마지막이 여러분 요거 때문에 이제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있어요. 이 마지막 문장 있죠, 요거. 이 몸이 어떠하뇨? 묻고 내가 바로 무릉인인가 하노라. 요게 답한 겁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이게 있는 겁니다. 이걸 못 찾으면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 23번 문제죠. 23번 문제를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해된 거죠?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에 뭐가 있다? 묻고 답하는 뭐가 있다? 자문자답이 있다. 요 정도만 인식합니다. 이해된 거죠, 이제? 그럼 우리가 삼수의 중심 내용은 뭐죠? 삼수,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모습. 됐죠? 오수의 중심 내용은 소박한 삶의 만족. 됐죠? 자, 십수의 중심 내용은 자연 친화 풍류. 이해됐죠? 그리고 마지막 14수의 중심 내용은 자연의 아름다움의 감탄. 이 정도 중심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 작품을 여러분 낯선 지문이니까 나는 못 읽겠다. 이러면 내가 보기에는 수능을 잘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지. 응? 아주 기본적인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이걸 알아야 되나 봐. 우리가 예전에 고전 시가에 자연이 등장하면 자연은 내가 즐기는 자연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 교훈을 주는 자연일 수도 있죠. 맞죠? 그럼 이 시의 자연은 주로 뭐 하는 자연이라고 봐야 돼?
시적 화자가 즐기는 자연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풀면서 인식할 수 있으면 좋다는 거.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알았죠? 인식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이해된 거죠 이제?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다음에 거기 나를 보세요 이제. 나를 보면 이 나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나는 제목 옆에다가 기행가사라고 써놓으세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기행가사라고 써놓으세요. 우리 기행가사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관동별곡 아닙니까? 이 관동별곡을 이제 배운 학생도 있고 이제 거의 뭐 이제 경험을 안 해본 학생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여러분 수험생이면 관동별곡은 기본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요즘은 여러분 그냥 뭐 연계교재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작년에는 사실 관동별곡이 수능 연계교재에 실렸는데 올해는 상춘곡과 만원사라는 가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행가사는 뭐로 돼 있죠?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정과 견문과 감상으로 돼 있습니다. 여정과 견문과 감상으로 돼 있어요. 이 여정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여행 경로곡, 견문은 보고 들은 것, 감상은 느낀 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구조로 돼 있습니다. 똑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게?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별이 실 외딴 마을 할 때 마을에다 일단 동그라미 쳐놓고 이 별이 실이란 말은 특별한 이런 뜻이에요. 별이 실이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특별한 마을. 해는 쉽게 넘어가니 이런 뜻이야. 해는 쉽게 넘어가니. 이게 됐죠 이거? 봐봐. 특별한 외딴 마을에 해는 쉽게 넘거니. 해석되죠? 현대풀이 해석되죠? 특별한 외딴 마을에 해는 쉽게 넘거니. 봉당이란 말은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하고 비슷한 마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봉당은 마루라고 생각하시면 돼. 봉당에 자리 모아서 밤을 지새고 가자꾸나 이런 뜻이야. 알았죠? 봉당에 자리 모아서 밤을 지내고 가자꾸나. 얘는 지금 여러분 얘는 지금 어디로 가면서 어떤 마을에 도착한 거야. 도착해서 결국 마루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된 거죠? 하룻밤을 자고 가겠다. 밤중만 사립밖에 긴 바람 일어나면서 바람이 일어나요 지금 밖에. 지금 밖에서 여러분 밖에 봉당 자리에서 마루에서 지금 잠을 자는데 밖에서는 지금 바람이 막 일고 새끼 곰과 그 다음에 큰 호랑이 못 갈아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 약간 무섭지 않겠어? 무섭지 않겠어? 그죠? 그런 뜻입니다. 산골에 울려 있어서 기염도 흘란하구나 라고 돼 있어요. 그 밑에 보면 기염도 흘란하다가 무슨 뜻이죠? 기세가 어지럽구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았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약간 뭐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요게 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여러분 쭉 읽다 보면 대관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알았죠? 그리고 망망대양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강원도구나 이 정도는 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특별한 마을에 해는 쉽게 넘어가고 마루에서 자리 모아서 밤을 지내고 가자꾸나. 그래서 마음 먹고 마루에서 이제 하룻밤 자고 가야지. 누웠어. 그때 밖에서 우는 소리가 들고 바람 소리도 있고 곰과 호랑이 우는 소리 있죠. 산골에서 그 기세가 험하다. 알았죠? 이 말을 딱 보면 결국은 이제 밖에서 잠을 자면서 약간 무서움을 느끼고 있다. 요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 그래서 학생들이 잘 모르는 단어이기 때문에 주석으로 달아주는 겁니다. 이게 달아준 단어는 문제 푸는데 반드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달아주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 너희들이 어느 정도 짐작을 해서 의미를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외딴 마을의 봉당 자리에서 하룻밤 지내고 가려고 하는데 밖에서 바람 불고 그 다음에 곰과 호랑이 소리 들리니까 약간 무섭다. 요 정도로 정리가 되잖아. 알았죠? 그 다음에 칼 빼어 곁에 놓고 이 밤을 겨우 새웠다. 칼을 들고 있다는 건 칼을 빼고 있다는 건 여러분 약간 무서움을 느끼기 때문이야. 자기 방어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앞내 빠진 옷을 앞에 아까 앞에 냇물에서 냇가에서 빠진 옷을 쥐어짜서 손을 쥐고 알았죠? 아까 여러분 냇물을 건너다가 뭐 물에 빠졌겠지. 알았죠? 그래서 그 물을 빠진 옷을 쥐어짜서 알았죠? 손에 쥐고 긴 별로 돌아와서 이 별로란 말은 여러분 딴 길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써놔. 딴 길.
또는 이제 본인이 왔던 길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 긴 별로 돌아와 달려가 벌 불쬐어 입고 이 말은 여러분 젖은 옷을 불에 말려서 입는다는 뜻입니다. 이해된 거죠 이거? 젖은 옷을 불에 말려서 입는다는 뜻이에요. 별로 여러분 의미 어렵지 않잖아 이거. 의미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럼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일단 외딴 마을에서 마루에서 밤을 지내고 밤중에 바람소리, 곰과 호랑이 울음소리 때문에 무서움을 느끼고 칼 빼고 밤을 지샌 다음에 냇가에서 빠진 옷을 손에 쥐어짜고 결국 딴 길로 와서 불을 피우고 옷을 말리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된 거죠 이제? 장면 이해되죠? 장면 이해되죠?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뒤에 진때 숨은 백성 밑줄 그어놓으세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진나라 때 숨은 백성 요 말은 옆에 누구를 뜻하냐면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이게 바로 무릉인입니다. 진나라 때 숨은 백성 이게 바로 무릉도원에 살았던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진나라 때 숨은 백성 이제 와 보게 되면 도원이 여기보다 낫단 말은 못하겠다.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자연이 무릉도원보다 낫다는 말은 못하겠다.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 앞에 있는 작품하고 비교하면 대부분 다 자기가 보고 있는 자연을 어디하고 비교해? 무릉도원하고 비교한다는 거죠. 그럼 나봐. 지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곳은 내가 있는 곳은 밤이 되면 호랑이와 곰이 있어 약간 무서운 곳이야. 알았죠? 하지만 자연은 뭐한 곳이다? 무릉도원처럼 아름다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강원도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무릉도원이 여기보다 낫단 말은 못하리라. 천변은 하늘가라고 써놓으세요. 알았죠? 하늘가. 천변에 가려진 매는 뭐죠? 요건 매는 산이죠. 천변에 가려진 산 대관령에 이었다. 그럼 이게 이제 배경이 강원도라는 걸 알 수 있다. 이해된 거죠? 이해된 거죠? 이제 하늘가에 있는 산, 높은 산들이 다 대관령으로 이어져 있다. 원래 여러분 강원도에 뭐가 많죠? 산이 많잖아, 산이. 알았죠?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위태롭고 높은 고개가 촉도난이 이렇던가. 됐죠? 촉도난이라는 건 밑에 뜻이 뭐라고 돼 있어요? 촉도난이. 총나라로 가는 험한 길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자기가 가는 길이 촉도난처럼 아주 험하다 이 뜻입니다. 하지만 자연은 아름답다야. 이해된 거죠? 험하긴 하지만 자연은 뭐하다? 아름답다. 험하긴 하지만 자연은 아름답다. 이해된 거죠? 여기까지? 촉도난이 이렇던가. 하늘에 돋은 별을 웬만하면 만질 것 같다. 별 동그라미. 망망대양이란 말은 요거는 바다. 이렇게. 강원도의 풍경이 지금 자연입니다. 이게 다. 바다가 그 앞에 둘러 있습니다. 됐죠? 대지 산악이 땅과 산을 일야에 흔드는 듯하다. 이 바다가 이렇다는 겁니다. 바다가. 그럼 여러분 원래 강원도는 여러분 산 많죠? 그리고 여러분 산꼭대기 대관령에 딱 올라가면 앞에 뭐가 딱 보이죠? 동해안이 딱 보이죠? 알았죠? 그 풍경이란 말이에요 이거. 밑 없는 큰 구렁이 한없이 쌓인 물이 바닷물입니다. 만고의 한결 같아서 줄어들고 늘어남이 과연 있었던가 없다라는 거지.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마지막에 의문형을 많이 쓰고 있는데 서리법이 많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됐죠? 이게 서리법이 많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돼요. 의문형 문장들이 좀 많아요 여기. 이렇던가 있었던가 뭐 이런 말들. 알았죠? 그래서 의문형 문장들이 좀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원래 이 가사는 여러분 매듭보죠. 원래 끊어 읽을 때 이렇게 끊어 읽죠. 이렇게. 이렇게. 됐죠? 이렇게 끊어 읽기 때문에 진때의 숨은 백성 이제와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4개의 마디로 끊어 읽기 때문에 가사나 시조는 매듭보로 돼 있다는 건 사음보로 돼 있다는 건 우리는 상식적으로 좀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된 거죠 이거? 그럼 이 작품의 중심 내용은 뭡니까? 그럼 결국 강원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써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된 거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보면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 봐봐. 위태롭고 높은 고개는 촉도난이 이렇던가. 하늘에 돋은 별을 웬만하면 만질 것 같다. 됐죠? 망망한 대양이 대지 산악을 흔드는 듯하다. 이런 표현들은 대체로 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과장적 표현입니다.
이해된 거죠, 이제? 이건 과장적 표현입니다. 뭐 이 작품은 이 정도만 정리해 놓으면 됩니다. 응? 그럼 중심 내용이 여러분 어느 정도 정리하면 내가 그랬잖아.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중심 내용을 이해하는 겁니다. 중심 내용을. 알았죠? 이 사람이 외딴 마을에서 봉당 마루에서 밤을 지내고 근데 밖에 호랑이 곰소리가 들리니까 약간 무섭죠. 일어나서 결국 물에 빠진 옷을 말리고 됐죠. 응? 가던 길을 계속 가. 그럼 앞에는 뭐가? 아름다운 자연이 쫙 펼쳐져 있다. 이해된 거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야 내가 있는 곳이 무릉도원과 다르지 않다. 그럼 내가 보고 있는 자연이 아름답다. 이 정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이거지? 이해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달을 보면 침류대기라는 이 글은 별로 어려운 글은 아닙니다. 이 수필 중에서는 좀 쉬운 작품이 나왔어요. 원래 여러분 수필이 나오면 약간 어려운 글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봐. 정업 원동은 창덕궁의 서쪽에 있습니다. 위치해야. 그 다음에 숲과 골짜기가 깊숙한 데다가 그 골짜기로부터 시냇물이 흘러내려와서 서늘하고 아름다운 운치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정업원동입니다. 나는 일찍이 실록국에서, 얘가 일하던 곳이겠죠. 얘가 일하던 곳이 실록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곳을 지나요. 이 정업원동을 지나요. 그러나 늘 직책에 얽매이다 보니까 한 번도 조용히 찾아볼 수 없어서 한탄만 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주변에 보면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일하다가 그곳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우리 충분히 여러분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사람들은 일을 하다 보면 그곳을 지나칠 때가 있죠.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유시경을 따라서 됐죠. 금천교 위에 올라갔다가 그 다리 아래에 시냇물이 흐르고 시냇물 위로 무수히 떨어진 꽃잎을 보게 됩니다. 이 꽃잎이 이제 여기서는 뒤에 읽다 보면 무슨 꽃잎이죠 이게? 이게 무슨 꽃이죠? 복숭아 꽃이죠? 우리가 복숭아 꽃을 여러분 이음절로 뭐라고 하죠? 도화라고 하죠. 이 도화가 어디를 대표하는 꽃입니까? 원래 무릉도원을 대표하는 꽃입니다. 도화가.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복숭아꽃 딱 보면 무릉도원을 딱 떠올리죠. 이게 상춘곡에도 나와요. 상춘곡에 여러분 술 먹고 술을 동이에다 술 가득 부어서 시냇가에 가서 술잔을 씻고 술 한 잔 먹으려고 하는데 시냇물에서 복숭아꽃이 떠내려오니까 야 여기서 무릉도원이 가깝구나 라고 느끼는 게 시적화자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알았죠? 그래서 여기 꽃잎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기쁜 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원래 글쓴이가 말한 겁니다. 나가 아마도 무릉도원이 여기에 멀지 않나 보군. 이것도 여러분 무릉도원을 연상한 건 이 꽃잎 때문입니다. 알았죠? 꽃잎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따라 올라가면 만리장성의 노역을 면하기 위해서 피난왔다가 수백 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았다는 진나라의 사람도 만나볼 수 있게. 이것도 여러분 수백 년 살았다는 진나라의 사람도 바로 누굴 뜻합니까? 밑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얘도 바로 뭐다? 무릉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된 거죠? 무릉도원에서 사는 사람들. 됐죠? 그래서 피난왔다가 수백 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았다는 진나라 사람도 만나보겠다. 그 정도로 내가 있는 곳이 무릉도원처럼 뭐하다? 내가 있는 곳이 무릉도원처럼 뭐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야 이거다. 그러니까 이 글의 세 편의 중심은 여러분 자연의 아름다움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공통점은 뭐가 들어있다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들어있다. 알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자 유희경이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이 물의 상류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 대를 지어 놓았는데 마침 복숭아꽃이 활짝 피었다네. 어젯밤에 비바람에 몹시 불더니 아마 오늘 그 꽃잎들이 많이 떨어졌나 보군. 공이 만일 가보겠다면 내 마땅히 이곳의 주인으로서 기쁘게 맞이하겠네. 그러면 유희경이가 바로 이 아름다운 자연에 뭐라는 거야 얘가? 자기가 뭐라는 거죠? 주인이라는 거야 주인. 유희경이가 그랬더니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를 따라갔습니다. 한 100발자국 남짓 올라가서 오른쪽에 경치 좋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바로 그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흐르는 물 맑고 찬데 그 물가에 돌을 쌓아 누대를 지었습니다. 그 누대 섬돌을 흐르는 물 위로 한 자 남짓 높게 쌓았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겁니다. 침류대라고. 알았죠? 흐르는 물 위에다가 대를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베고 있다는 뜻으로 침류대라고 이름을 붙였구나. 여기까지 어려울 거 없죠? 그래서 유희경 따라서 유희경이 쌓아놓은 누대를 찾아간 거야. 그럼 거기엔 여러분 뭐가 있겠어? 복숭아 나무가 있겠죠? 이해됐죠? 그리고 복숭아 꽃잎이 떨어지고 됐죠? 그래서 그 밑에 이 누대 아래 위에는
다른 꽃이라고는 없고 복숭아 나무 수십 그루가 개울물 좌우에 늘어서 있다. 그러니까 복숭아 나무에서 떨어진 꽃잎들이 붉은 비가 되어서 물 위에 떠다녔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보고 지금 내가 있는 곳, 알았죠? 유희경과 함께 있는 곳이 뭐라고 느끼는 거예요? 무릉도원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야. 자연이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그리고 이 개울은 한 폭의 비단을 펼쳐놓은 듯 출렁출렁 춤을 추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의인법이죠. 옛날 사람이 일컬은 무릉도원이라는 것도 여기보다 낫다는 말은 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낫지는 않을 듯하다. 이것도 여러분 자기가 있는 자연에 대한 만족감이죠. 그래서 당나라 사람 조용히 그의 시의 무릉도원의 멋을 저작거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말은 우리 가까이에는 아름다운 자연이 많다의 뜻입니다. 이거 알았죠? 우리 가까이에는 아름다운 자연이 많다. 라고 한 뜻을 이제야 알 것 같다. 라고 나는 감탄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다 자기가 있는 곳의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중심 내용을 이렇게만 정리하면 된다고. 이해된 거죠?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 그래서 옛날 유신이란 자는 천태산의 도원에 들어가서 신선을 만나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 도원도 무릉도원이죠. 그대가 바로 유신 같은 사람이 아닌가. 나는 지금 다행스럽게도 이 신비로운 경치를 보았으니 무릉도원을 찾아갔던 어부의 느낌이 나와 같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 이 물을 들어가서 이 물로 입을 가신다고 해서 방해될 것이 있겠는가. 없다의 뜻이죠. 됐죠? 이것도 여러분 있겠는가 서리법입니다. 옛날 여러분 원래 시조나 가사나 이 수필 같은 데는 서리법이 요즘 많이 쓰여요. 우리는 서로 마주하며 한바탕 웃은 뒤에 물가에 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에 굳이 씻지 않아도 깨끗해졌습니다. 속세에 티끌 하나 묻어있지 않은 곳입니다. 이 속세는 이제 이 자연에 비하면 부정적 이미지죠. 아는 곳이라서 온갖 잡념이 가시니 정신과 기운이 저절로 맑아져서 바람이 불지 않아도 날아갈 듯하다. 즐겁다는 소리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속세를 벗어난 경지가 참 이런 것인가. 됐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투 자체가 다 감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된 거죠? 대체로 여러분 이 고전 시가하고 수필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많았어요. 이 5문제나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아마 수험생들이 이 문제를 풀 때 크게 어려움을 느끼면서 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세부적인 읽기가 좀 안 되면 실수해서 틀리는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래서 22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세요. 그러면 풍월, 연화는 뭐죠 다? 아까 자연이었죠. 그래서 풍월과 연화는 화자가 느끼는 한가함의 정서와 조응이 된다는 건 짝이 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조화를 이루죠. 그래서 조응이 되는 대상물입니다. 자연. 그 다음에 이 사이 어디겠어요? 자연 사이죠. 산중은 어디겠어요? 산속이죠. 맞죠? 그죠? 자연 사이 산속은 화자가 현재 자연을 즐기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늙는 줄 모른다라는 말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화자의 심정이고요. 기장밥 있게 짓고 산채갱이 푹 삶아 먹는다는 건 소박한 삶을 뜻합니다.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밑에 아이야 술 가득 부어라. 이건 풍류적인 즐거움을 또는 정신적인 즐거움을 뜻하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서 여러분 이런 말은 안 되는 거야. 뭐 정신적 수양이다. 그 다음에 여기 무슨 고뇌가 들어있다. 알았죠? 이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풀고 나서 나는 충분히 이해해서 이건 뭐 답을 찾는데 뭐 감으로 푼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알겠다 그러면 기본적인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해된 거죠? 기본적인 건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그랬잖아. 글은 100% 이해해가지고 푸는 게 아닙니다.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여러분 한 80% 정도만 이해가 되면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사실은. 원래 실전에서는 여러분 모두 이용해야 되죠. 느낌도 이용해야 되고 본인의 감도 이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에 가와 나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랍니다. 가는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서 시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있었어요, 이거. 있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걸 못 찾아서 1번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가의 맨 마지막 줄 14수의 종장이 바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그래, 내가 무릉인입니다. 이거 있죠? 이게 바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기행가사입니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정해져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외딴 마을에 갔다가 봉당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가고 냇가에서 젖은 옷을 또 불을 피워서 말리고, 알았죠? 산을 따라 가다 보면 대관령이 보이고 이동 경로가 있는 거예요. 공간의 이동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장적 표현이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과장적입니다. 하늘의 별을 웬만하면 잡을 것 같다. 알았죠? 대양이 여러분을 대지와 산악을 흔드는 듯하다. 이게 더 과장적 표현입니다. 가와 나는 다 음보로 돼 있습니다. 몇 음보로 돼 있죠? 사음보로 돼 있습니다. 알았죠? 그럼 뭐 여기까지 충분히 지어나갈 수 있는 선택지들입니다. 이런 개념이나 내용들은 이해를 했을 겁니다. 가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다. 이건 없다는 거죠. 그럼 답은 이제 5번이 답이다. 이렇게 풀면 돼요. 알았죠? 이 음성 상징어는 여러분 뭐하고 뭐를 뜻하죠? 의태어와 의성어를 뜻하는 말입니다. 오케이? 이해된 거죠? 여기는 의성어나 의태어를 통해서 생동감을 나타내는 표현은 들어있지 않다. 답은 5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4번은 보기를 참고해서 A, D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세요. 중국의 도화원기는 어부가 복숭아꽃이 만발한 숲속의 물길을 따라갔다가 수백 년 전에 진나라 때 노역이나 난리를 피하여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상향인 무릉도원을 방문한다는 이야기가 도화원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영향을 받아 우리 선조들은 무릉도원과 같은 이상향을 동경하고 차츰 현실의 삶에서 무릉도원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이 가나 다의 공통점은 내가 있는 곳이 다 어디하고 똑같다. 무릉도원하고 똑같다. 이렇게 연상을 하죠. 그래서 여행지나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만족감을 얻으면 무릉도원과 유사하다고 인식한다. 이런 인식은 상상의 관념, 즉 이상세계에 대한 상상이 현실화하려는 욕망이 있다. 그러니까 이상세계가 자기 현실에 도래했으면 왔으면 좋겠다는 욕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곳이 무릉도원 같았으면 좋겠다. 라는 욕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기에 대한 설명. 이게 보기를 참고해서 이제 감상을 하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A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관련지어 자신이 무릉도원에 산다는 사람과 유사하다는 인식이 들어있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 다음 B는 일상적 생활 공간에서 벗어난 사람이 무릉도원보다 나은 새로운 이상향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다. 무릉도원보다 나은 새로운 이상향을 찾기 위해서 애쓴다. 이건 보기하고 맞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있는 곳이 무릉도원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알았죠? 무릉도원보다 나은 세계를 찾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답은 여러분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B와 C는 모두 도화원기에 언급된 이상향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내용이 연결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C와 D는 모두 도화원기와 관련된 자연물에 있는 시냇물의 광경을 무릉도원을 연상하죠. 이 시냇물의 광경에 뭐 있죠? 복숭아 꽃잎이 떨어져 있거든. 알았죠? 그걸 통해서 무릉도원을 연상하는 겁니다. B의 여행지에서 체험한 풍경을, D는 특정한 인물의 생활 공간. 됐죠? 그 누대 주변의 풍경을 보고 무릉도원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릉도원 같았으면 좋겠다는 욕망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무릉도원보다 나은 새로운 이상향을 찾기 위해 애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자기가 사는 곳이 뭐였으면 좋겠다? 그지? 무릉도원이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인식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알았죠? 답은 2번이 답이다. 25번은 여러분, 나의 화자의 심리로 적절한 걸 찾으려면 이건 뭐지? 쉬운 거죠? 밤중에 짐승들의 울음소리 불안한 걸 이건 뭐지? 적절한 거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게 현대어 풀이가 안 되면 틀릴 수 있겠죠.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죠. 촉도단, 험난합니다. 강원도 산길 험난하죠. 알았죠? 그래서 결국 걸어가는 길이 평탄해서 먼 산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평탄 X. 인간이 머무르지 못해서 야외에서 잠자리를 자는 거 탄식한다. 탄식 X. 탄식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받아들입니다. 알았죠? 그냥 봉당에 자리 피고 밤을 지새자. 라고 당연하다고 수용하는 거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부재하는 님에 대한 그리움 같은 건 여기 들어있지 않아요. 알았죠? 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한 거지 님에 대한 그리움 같은 건 들어있지 않다. 높은 산들로 시야가 차단돼요. 바다를 보지 못하게 돼 아쉬워하고 있다니요. 결국 여러분 높은 산을 보고 나서 그 밑에 뭐가 보이죠? 넓은 바다가 보이죠? 알았죠? 거기에 만족하는 거지. 여러분 아쉬움 같은 건 들어있지 않아요. 이해됐죠? 답은 1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26번 문제도 보면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랍니다. 기역, 자신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맞죠? 맞죠? 그죠? 자기가 여러분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모습이죠. 냇물에 젖은 옷을 말리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고. 이게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됐죠? 누대에 놓인 형세를 토대로 누대에 이름을 붙인
맞잖아요. 그죠? 침류대. 왜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지. 물 위에 대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됐죠? 근데 리을은 은밀하게 혼자서만 정치를 즐기려는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거. 됐죠? 리을에서 강조하는 건 뭐죠? 그냥 옛날에 유신이란 자는 천태산의 도원에 들어가서 신선을 만나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대가 바로 유신 같다. 그러니까 당신이 유신하고 똑같다. 당신이 지금 바로 무릉도원에 사는 사람이구나. 어? 라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결국 이게 은밀하게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게? 감탄하는 거예요, 이것도. 알았죠? 여기 문제제기란 말은 나오면 안 돼요. 미음은 아름다운 경치에 몰입하여 느끼는 흥취다. 문제될 거 없죠, 그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 고전 시가가 여러분들 그래서 등급이 낮은 학생일수록 이제 자신감이 이제 없는 파트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제 수험생들은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수능 연계 교재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 마무리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극복할 수 있는 거고, 1, 2학년 학생들은 지금 사실 학교에서 문학을 하든 아니면 무슨 뭐 교과서 문학을 배우든, 뭐 다른 부교재를 배우든 많은 작품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열심히 기본을 좀 쌓아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 12월 달이 아니 1월 달이 되면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하죠. 그럼 1, 2학년들은 이 1월 달부터 2월 달에 진짜 국어의 기본기를 아주 잘 쌓아야 됩니다. 기본기를. 그리고 요 1월 말 정도가 되면 여러분 수특교재가 나옵니다. 수특교재가. 수능 특강 이제 연계 교재가 나와요. 알았죠? 이때 이제 이 연계 교재를 열심히 공부하면 수능도 준비할 수 있고 내신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 두면 이렇게 수능 연계 교재 없는 작품이 나와도 내가 어느 정도 풀이하고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하는 걸 조금 더 자신감 잃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된 거죠? 됐어.